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토론사회를 맡은 부산대 신경철입니다. 앞에 나오신 분은 아까 발표 과정에서 저절로 전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가 오늘 아침에 저쪽에 김해방과 세미나 시위가 있어 좀 연구적인 그런 선택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정말 기성연구자 이관계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은 기성연구자들도 많이 와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를 파내가 8명 하니까죠. 1시간 30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정도 내가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처럼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는데 시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컬러에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창로 교수님이 먼저 기조 강연이었지만 발표하시고 문창로 교수님의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가 그러면 그걸 꺼내겠습니다. 우선 문창로 교수님하고 우리 나 교수님 당연히 문헌 사학이니까 소도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옥민 선생, 고고학 쪽에서 한옥민 선생님이 항구의례라 해가지고 61쪽에 항구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항구 내부의 대목은 이제 한옥민 선생님은 입대목으로 바로 단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령 영천동 같은 것, 영천동 같은 것은 아마 한옥민 선생님은 이것을 문헌에서 말하는 소도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입대목으로 바로 표현하셨으니까. 문 교수님하고 나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미지 같으면은 소도로 동의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학에서 일반적으로 한호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항구라는 것은 한호 내에 집자리, 친하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제2공간이 아니냐. 그 중에서 보령 명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 부위에 대목헌이 있다. 우리가 요즘 저쪽에 뭐라 수요일이라 합니까? 이 정도 이미지 같으면은 소도로 생각이 좋습니까? 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가보고 이제 이렇게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제 이 고고학 유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이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뭐랄까요? 축구를 비유하면 동네 조기 축구의 그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 어떤 항구유적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그 고고학 쪽의 선생님들의 어떤 그 접근이나 그 해석 방법에 대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작년에 마한의 소도 의례와 관련된 부분을 문헌사학 쪽과 고고학 쪽 선생님들이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같은 유적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거는 소도 입대목 의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소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대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같은 고고학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그 문헌 쪽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소도의 어떤 그 흔적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보게 되면 야산이나 구릉지대 이렇게 되는데 고고학 쪽에서는 대체로 보게 되면 이 환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이 지금 도령 명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주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고고학 쪽에서 이런 제사 유적 유물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제시해주고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유물 유적을 너무 성급히 문헌자료하고 바로 직결시키는 시도를 너무 성급히 할 필요는 없지 않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고고학 쪽에서 충분히 유적의 성격이라든지 자료들을 쫙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어떤 성격인지 과연 문헌 자료랑 이게 합치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또 문헌사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또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고고학 쪽에서 이렇게 너무 성급히 이렇게 문헌 자료 소도 이래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조금 좀 이렇게 좀 나중에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헌사 하시는 분은 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좀 고고학적인 정보는 굉장히 많이 획득되어 있습니다. 옛날 1990년대 한때 이제 문 교수님도 이런 문장에 쓰셨습니다만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시죠. 네? 네, 전영래 선생님이 좀 불만을 좀 토로했죠. 문헌사계에서는 그 고고 자료를 인용할 때 자기 필리한 대로 인용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리도 주고 이어받아가지고 이성주 선생도 마찬가지로 고고학에서도 자료 문헌 쪽에 사료를 인용할 때 자기 필리한 대로 한다. 그래서 고고학이 좀 충실해라. 똑같은 건데 그때는 그 수준이고 그 위에 엄청나게 고고학 쪽에서는 정보가 폭발했거든요. 지금 이게 한 선생님이 의뢰 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날 건 다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보령 인천동 정도의 임시 문헌에서 말하는 저도 앞으로 보령 인천동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이유가 더 나오겠느냐. 아마 그래서 우리 한 선생님은 앞에 항구 내에 뭡니까 주열 있는 것을 뜻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고학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은 소거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스럽게 질문하고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자꾸 단초를 끊을게요. 뭐 특정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특정 발표를 지목해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예, 좋습니다. 네, 충분히 문헌과 고고학의 그 부합도를 섣불리 말하는 건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또 이것도 지금 연구자들의 책무 중에 하나를 좀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이 안 나나 싶어서 이제 가로를 치고 해서 저도 조심성을 약간 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단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조사단은 그 황구 주변에 그 수열도 대목 수열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대목 수열이 있는 후에 3세기 4세기 때까지 이 공간을 이 사람들은 신성시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수열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대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공간이 신성 공간이었고 탄알문 토기 단계에도 이렇게 작게나마 그 공간적인 의미를 이어갔던 그런 경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묘역에서 보였던 그 경사각을 이루는 올챙이형의 이런 모양은 보이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직경이 작았던 이런 소대 정도의 대목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좀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세분화시키기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문헌사 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봐도 굉장히 문장이 좀 조심스럽고 보니까 그런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영래 선생이 그런 식으로 지적한 게 1990년이죠 정확하게. 이성주 선생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1993년이고 그때 1990년 초하고 지금 그 이제 2020년 아이가 그 30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헌사하고 고가 끊임없이 젊은 시대에 공유할 부분을 충분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문헌사는 조심스럽겠죠. 아까 뒤에 소도에 대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그거는 앞으로 우리 고학에서도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고고학과 문사학의 그겁니다. 어차피 소도에 관련된 거니까 문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고학에서는 그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나 교수님 나 교수님 문장 첫머리에 기원전 1세기 전후에 정치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변진안이 이제 성립된다는 식으로 첫 문장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한 선생님도 기원전 1세기에 사만이 분화된다 했는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문헌에서 기원전 1세기의 정치 변동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고학적 역구성과라든지 그하고 대응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면. 문헌에서 저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문헌하고 고고학을 다 결합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고고학 쪽에서는 목관용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문헌 쪽에서는 기원전 1세기의 낙랑군 설치라든지, 그러니까 고조선 멸망과 낙랑군 설치라든지 이런 그 전후 낙랑군 설치를 아직 그나마 좀 더 걱정하겠고. 참고로 목감묘는 그것보다 기원전 1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납니다. 예. 근데 마 선생님도 기원전 1세기에 사만으로 분화된다는데 특별한 무슨 고학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나 교수님하고 한 선생님하고 일치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볼게요. 기원전 1세기에 분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한인데 마한, 진한, 진화로 분화되는 시기가 기원전 1세기입니다. 고학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저도 일반론을 이야기했는데 이 시기는 고구려 낙랑 그 대망과 대비되는 한 공통성이 증가되는 이 시기라는 그 전제를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동기의 소멸 또 일상 토기의 그 그릇의 사용의 일반화, 그 경질 문문 토기, 지성묘 소멸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데 역시 고구려와 그 낙랑 그 위쪽과 대비되는 한 문화의 공통성은 그 골격이 갖춰지는 시점은 그 정도의 또 경질 문문 토기가 또 하나의 왜냐하면 가장 일반화된 일상 용기이기 때문에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만의 분화는 잘 모르겠고 진변한 사회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건 철기 부장의 증가라든지 이런 쪽을 고고학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걸로. 네. 목감묘 문제는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방금 한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일반론입니다. 그것도 어느 때 일반론인가 하면은 한 40년 전에 그 김원영 선생이 그렇게 쓰시면서 일지사에서 나온 거, 지성묘 소멸이라든지
기원진식 요즘 지역에 따라 감각하고 전혀 다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론이라서니까 막 그게 더불어 가지고 문 선생님 막 하여튼 소도가 그죠? 일단은 한조인데 만조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만조에서 나오지만은 아직 그 분전이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되풀이 안 하기 때문에 지난해도 지난해도 소도가 있었을 거라는 게 그렇죠. 그래 좋습니까? 조심스럽지만 특히 나 교수는 참 조심스럽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도를 이야기할 때 입대모, 현명곡라지 않습니까? 만에 일단 만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현명곡 고라는 것은 북이니까 그것은 가족으로 해가지고 유임을 지니까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 이해하는 명이라는 것은 금속재일 거거든요. 그럼 만에서 금속재가 언제 나옵니까? 만에 우리가 고학이 전문이니까 전공을 해야 되니까 운동동이지만 쉽게 말해서 여기 잘 아시나 절대인대는 다르지만 내 절대인대부터 밝히면은 운영전토대 토기 단계에 그렇죠.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대전 개정동을 중심으로 운영전토대 토기 단계. 잘 알겠지만은 여기 금강유역에서 이제 방 올라오는 것은 하수년 지쪽 편입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단계. 그러니까 원형전토대 토기 단계의 후반대만 나오거든요. 여기 물론 절대연대에 대해서는 여기 부산대 이창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AMS를 우리가 훨씬 올라갑니다만은 저는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해서 일단 만지역에 현실적으로 방울이 존재하는 것은 3세기를 양전한다 3세기 후반대에 한정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3세기 후반대에 그때 문사라든지 조금 전에 있었듯이 문화가 사만의 문화가 기원전 1세기 때 아니다. 보통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럼 기원전 3세기 후반대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묻고심을 두 분이 문사니까 우리가 일종의 상지 동이전, 미신동이전 진수의 생존인데 원년을 봐서 3세기 중년 중년까지 있는데 그게 또 전성대원들도 결해서 전문이니까 들었을 것 같다. 어제 전문가라고 합니다. 진수동이전. 예. 나이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게 그 한에서 이제 한 지역에서 마한 진한 변환이 이렇게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는 거는 아마 기록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대체로 삼국지 동의전에 보게 되면 이제 위락의 일문 중에서 염사치소라가 나오죠. 염사치와 관련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배상으로서 호래와 관련된 부분이 대체로 변환포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진한과 변환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기원을 전환시키게 되진 그보다 조금 더 소급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대체로 이제 기원전 한 1세기 정도가 되게 되면 이 기록상에서 볼 때는 대체로 마한 진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자기 정체성을 갖지 않았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동령이 맞겠죠. 그러면 고도 역시 이게 동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가죽에 대한 부기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고고학 유물을 가지고 이 문헌사 쪽에서 어떤 이 연결을 시킬 때 늘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이제 이 소도와 관련된 것 중에서 농경문 청동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앞선 부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제의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아주 급격히 이렇게 바뀌지만 이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오랜 어떤 그 의뢰 부분은 특히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청동 명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오래 됐더라도 그것이 3세기 그 관찰자 입장에서 기록이 될 때에는 아마 그때까지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지금도 사실은 그 무당들이 할 때 보게 되면 방울이나 이런 분들 갖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무구와 관련된 부분은 또 그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문 우답을 한 것 같아서. 아니, 뜻밖의 고를 동고로 표현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에서는 뭐 사망 중에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이라는 말이 첨나는 게 이만의 구테타에서 조선왕인 준이 남쪽으로 남부로 표현되죠, 그죠? 뭐 3일이 전다 바다 둘 사이니까 남쪽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 중국 측에서는 그 남분을 이야기하면서 원래 준왕은 조선 왕이었는데 그 이만의 구테타에 의해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한지에 한의 땅에 이르러가지고 원래 조선 왕인데 그 이후로 한왕이 됐다는 거죠. 그때 한이 처음 나오거든. 한이라는 말이. 그럼 그때부터 한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지역에서 염은 동령이라는 염은 이게 위만 구테타 이전에 존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문헌사에서 이해할 때는 한은 그게 위만의 구테타 해가지고 준왕이 남쪽으로 남부 도망오는 게 기원전 194년입니까? 그때부터 한입니까? 선생님,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상시 동의전도 그렇고 후한서도 보고 그렇고 보게 되면은 그 한의 이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는 거 고지 진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옛 진국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는 진국이라고 하는 진이라고 하는 사회 그것은 그 한과 뭐 이렇게 그 개통성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 총괄 선생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그 상한과 상국을 얘기할 때도 사실 언제부터를 무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유물의 개통성과 그다음에 어떤 그 이 한 또는 진국 또는 그 뒤에 상국 이것을 이렇게 딱딱 자르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저희가 그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전후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문헌에서는 그렇죠. 이제 고가에서는 물질 자료니까 그 비력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유물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국 측에서 준왕이 남쪽으로 도망오는 바람에 그때 처음에 남쪽에 한지라는 게 있었다. 한의 땅이라는 게 있었다. 그럼 중국이 그때부터 알았다고 해서 남쪽이 그때부터 한인가?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이 1946년에 됐는데 혹시 그 아메리카가 2010년에 대한민국을 알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시작이 2010년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고아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건 어디가 중국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5년 전투 조기 단계 후반대 영어의 문제를 꺼내본 겁니다. 그래서 위서동이전에 한조에 관한 그 전승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게 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고아하고 고대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같이 연구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동이전 자료의 그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3세기 전 그 대의 어떤 민족지적 자료라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고고학적인 문제랑 관련을 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의 중국과의 접촉 속에서 그 알려진 자료, 축적된 자료들이 정리가 된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그 어떤 부분의 기술에서는 상당히 앞선 시기의 것 또는 앞선 시기부터 계속해서 전승되어서 그때까지도 행해지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 고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제 문헌상에서 이제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니까 막 고학하고 거래사하고 서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겁니다. 예, 근데 일본 학회가 많은 참고가 되잖아요. 우리는 말은 학제적이고 하지만은 전부 마유입니다. 일본 학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맞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이제 공학 쪽에 미연호 선생님 일종의 질문입니다. 질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갈등이 될 겁니다. 어디죠? 연호 선생 문장을 보면은 페이지 48쪽에 사장 사망의 마구매장 의뢰 해가지고 첫 문장에 한반도 남부 지역 사만시대 마구는 변진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사만시대 마구. 왜 변진한 지역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만시대 마구에서 이 기본적인 이제 마구가 철제 표비이지 않습니까? 철제 표비 같은 경우에는 초기철기시 소위 말하는 철기의 남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유구인데 결국은 이 철제 표비가 영남 지역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목재나 이제 피역재 이런 마구들은 이제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발굴된 대부분 이제 철기를 중심으로 한 마구들이 변진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제 철생산 그러니까 재료를 포함해가지고 영남 지역이 중심이니까 그거는 철저로 많이 남았고 호남은 그렇지 않은 많이 남았다 이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기가 되면 기원전 이슬과 그 다음에 삼각형 전천성 이유가 되면은 솔직히 호서 호남은 굉장히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무덤이 없기 때문에 특히 문헌사에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덤이 있는 사회와 무덤이 없는 사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앞에는 운영전 토대 토지 단계까지 그것도 못 갔는데 그것은 건강유역을 해가지고 운영전 토지 쪽이 후반대가 되면은 호남 115 쪽에 보면 약간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부산동 A2-1호 지승의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영수 선생의 생각으로 보고자는 방해 운영전투의 토지 문화인 개정동 문화의 족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를 이야기합니까? 운영전투의 토지 단계 개정동 문화의 족. 네, 맞습니다. 이거는 최영규 선생님이 부산동 보고서에 고찰에 적어놓은 건데요. 최영규 선생은 철상집에도 적어놨지만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문화에 따라서 청동기 문화, 개정동 문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적어놔서 그냥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양수 선생 잘 알지만 개정동 문화의 족이라 하면은 이양수 선생의 전문 분야니까 단유 조문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단유 조문경이 안 들어가고 잘 알지만은 야외 전기반 이다제키의 이시시부터 들어가는 거죠. 전기반. 존호꽃이라는 것은 야외 중기 초도합니까? 전기 말보다. 이때는 이것은 단유 세문경합니까? 그거 안 들어갔다면 쪽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옮기느냐. 그래 좀 와해서 그거를 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아주 정합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 개정동과 조기 같은 단유 종교, 전호고 씨는 남아있다는 건 단유 생명경이죠. 그걸 병렬을 맡아놓는 것은 좀 약간 의외했다. 그 문단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일단 그대로 따른다는 뜻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길었습니다. 제가 마치 지정 토론자처럼 생각하는데 좀 언급드렸습니다. 정인진 선생님, 토기 부장을 가지고 깔끔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의 질문. 정인진 선생님은 목감에 축제해가지고 1, 2단계에는 토기 봉헌이 확인되지 않는다. 1단계는 그죠? 1단계는 묘강 파는 거고 2단계는 시상에 뭔가 그 다음에 3단계 목감료를 넣고 그 다음에 공정하는 거고요. 1, 2단계는 그대로고 이제 3단계는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다른 분이 질문하는데 저는 오늘 교통 질문 해야 되는데 질문 있으면 적당히가 하고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하고 빨리 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죠. 보시면 제가 남기네. 그래서 이제 3단계, 4단계에 있는 것은 망자에 가까이, 3단계는 목간 안에 토기를 넣는 거, 쉽게 말해서 4단계는 목간과 묘강 사이에 넣는 거죠, 간단하게. 그 5단계는 목간 상부, 6단계는 공토. 그래서 3, 4단계는 망자를 위한 봉헌, 그죠? 5, 6단계는 망자와 곁들여질 때 격리된 무덤 축조자를 위한 봉헌. 그 너무 기계적인 분류 아닙니까? 왜?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무덤을 축제한다는 것은 일종 개성의식인데 망자를 그것을 토기 매납이 망자 시신하고 멀어졌다고 해서 무덤 축조자가 노동력을 적용해서 그게 있는 음식으로 상해가 불구했다 이건데 우리가 아는 그 무덤 제사의 시에 제형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거는 좀 너무 그런 식으로 다루는 건 한번 다시 제거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우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1, 2단계는 뭐 빼버렸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제 1단계는 그 토기가 그러니까 봉헌이 됐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목감묘에서 좀 이렇게 그 흔적을 좀 찾기가 아무래도 힘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제 그렇게 힘든데 그거를 규정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뺐고요. 그리고 이제 2에서부터 6단계는 제가 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 이제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 그 점토된 토기 단계를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마한 지역이나 이쪽은 2단계의 토기가 부장된 그런 예도 있었는데 이제 변환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3, 4, 5, 6단계에서 토기가 주로 부장 봉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3, 4, 5, 6단계만 우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3, 4단계는 망자, 5, 6단계는 분명 축조자라고 나눈 거는 그런 해석적인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뭐 위험성이 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건 저도 감안을 합니다만
그 분묘 축조가 꼭 망자, 그러니까 분묘 축조가 망자만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연구에서들도 알려져 있듯이 분묘 축조자의 어떤 힘을 과시한다든지 어쨌든 분묘 축조자들이 새로 이제 망자 없이 재편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위해서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분묘를 축조한다 이런 연구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간적인 제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춘 것이 수직적 위치를 이렇게 조금 종래의 평면적 위치만 좀 봤다면 수직적 위치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해서 이제 그 수직적 위치로 판단을 해보면은 확실히 관 내부나 충전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의는 확실히 망자와 이제 근처에 있고 또 망자가 가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망자를 위하고 또 그런 그 의뢰일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다음 구미고고학이나 이런 데에서 밀봉 의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도 있고, 최근에 윤호필 선생님 지성묘 연구나 이런 것에서도 또 그 밀봉 의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묘 축조자와 그 망자가 단절되는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이때부터는 확실히 망자와 분묘 축조자가 단절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제 확실히 분묘 축조자들을 이제 자신들을 위한 그런 의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정 선생님 그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인간이 죽음과 사체에 대한 감정에는 양면적인 감정이 있어서 에로스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정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또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덤의 기능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망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죽은 자와 산자를 격리하기 위한 그런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구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격리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두 개가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무덤을 이렇게 닫고 돌아서서도 여전히 무덤을 찾아가서 기억하고 의뢰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그게 분리되는 과정은 있지만 그게 어떤 국면을 달리하면서 또한 같이 가는 면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신용철 선생님께서는 또 그런 면에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덤을 완전히 닫고 나서 여러 민족지휘들 자료들을 보면 그 앞에서 토기를 깨고 그러면서 그 토기를 깨는 그 행위에도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토기가 깨진 것처럼, 한번 깨진 토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당신의 세계와 우리 산자들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니까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은 자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가 서로 정반대다, 삶과 죽음이 반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두 세계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토기를 바칠 때에는 그 토기를 꿰줘야지 죽은 자가 이제 저승 세계에 가서 온전한 토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저 아메리카 인디언 쪽에도 그렇고 북아시아 쪽에 그 야쿠투족인가 어디 상당히 많이 그런 그 민족지적 자료들이 나와서요. 그런 것도 또 토기를 이렇게 무덤에서 파쇄하고 이러는 것도 그런 좀 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너무 기계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때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성관계를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일관된 프로세스지. 한쪽은 망자를 위한 토기봉헌, 한쪽은 무덤 축적자를 위한 그 토기봉헌. 그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 나온 김에 그 3단계의 토기봉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근데 3단계의 토기봉헌이 정말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적게 나와 있지만은, 일단 있다 없다에 대한 답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다오리 유적에서도 그렇고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봉헌되는 수량도 당연히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그 예 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뭐 본문에도 써놨듯이 3, 4단계가 이제 비슷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3단계는 사실 이제 관 내부는 좀 다소 공간이 협소하고 이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질 만한 이제 망자에 대한 어떤 제의가 4단계에서 공간을 마련한 그 4단계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도 이제 본문에 네네. 실제 저도 이시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그 적시되는 걸 저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목간이라는 개념은 용기가 안 들어가는 게 그것도 용기, 신근유물만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간이라든지 각이라든지 원래 한자로서의 각의 의미는 중국 주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중목간, 그 보간, 그건데 이제 중국 북방은 좀 다르죠. 동북 지방이라든지 중국 북방은 우리가 유남에서 말하는 각, 시신도 들어가고 용기도 많이 들어가고, 일본은 그게 아마가 일본은 각이 있다지만은 우리 개념 각이 없죠. 일본 잘 알지만 유명한 뭐 오카메타 대적기라든지 시마네의 니산이 사모라든지 그건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이중목간이거든. 근데 그건 일본에서는 각이라고 그래요. 그조차도 그 안에 토기봉헌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각이라는 것은 원래 각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있다니까 그것도 통계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 물론 저도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발굴 경험이라든지 없는 거로 있는데 오늘 막 그지면 좀 놀랬다. 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있다고 그러니까 예. 일단 그 뒤에 제시된 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표를 제가 이제 지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몇 개 빼기도 했는데 모든 유적을 다 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모든 유적에서 지금 3단계의 토기가 봉헌된 예가 뭐 거의 없는 양상은 일단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3단계 토기가 부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그 본문에도 적어놨는데 소형의 그 지금 김해박물관 요 이제 전시실에도 전시가 되는 정말 소형의 한 10cm 미만의 그런 토기들이 머리 쪽으로 생각되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옆에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허리쯤에 요 약간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에 하나 놓여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 기종이 그냥 하나 정도 부장된 그런 양상이어서 뭐 이게 주가 되는 양상은 확실히 아닌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 일하니까 우리 정 선생 그는 내가 의문 들은 거고 논문 전체는 꼼꼼하게 잘 따졌습니다. 그런 뜻이고 좀 의문 되는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이 나왔으니까 다오리 이 김해 이주설은 좀 생각이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양동리 목함묘 축조 시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세부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옮기기 이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다오리는 우리가 전기화질 토기에서 끝마쳐 버립니다.
거기에 축도가 안 되거든. 그건 뭐 제가 잘 압니다. 구릉에는 목강묘가 있는데 호기바지 토기가 생략되고 목강묘 도지토기 시대부터 나는 목강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오리는 중단된다는 확실합니다. 그래 따지면 도암리도 마찬가지거든. 하만에 호기바지 톡이 있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느 특정 세력의 재편에서 흡수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 앞에 이런 연구자가 말한 단순히 이주선은 정말 좀 놀랐는데 찬성할 수 없죠. 김에서 오랫동안 비상구직에 발굴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혹시 다오리에 중단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럼 어디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한 게 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 변환의 대표적인 유적이 그 목감묘 유적이 다오리고, 그리고 다오리는 말씀대로 이제 전기 와질 토기에서 이렇게 뭔가 뚝 끊어지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뒤에 뭐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그 도항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항리도. 도항리. 근데 중시하는 목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항리는 근데 일단 제가 또 검토해봐야 그 도항리랑 다오리 저도 항상 그게 되게 궁금하고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확실히 알 만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요? 조금 시기를 좀 달래하고 느끼면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좀 제시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영재 선생 같은 분도 있고 김주철 선생 같은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딱 방금 그 질문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걸 침착해 보시면 그런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제 이야기하고 프로레에 잠깐 제가 좀 기회를 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뭐 신경적 혼자 북치고 다치고 했다 하면은 아까 이 창희 선생님 와 계시는데 아까 이창희 선생님 팩트 당했습니다. 그죠? 이창희 선생님이 이주설을 꺼냈는데 그래서 특히 보안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이창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주제가 신앙과 의례라서 조금 논점이 조금 벗어난 부분이라서 질문을 안 하려다가 기회를 주셔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는데 하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앵커 브리핑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논문은 제가 거의 다 외워보다시피 하니까 혹시나 해서 발표하실 때 슬라이드 사진 찍어서 보고 그새 논문도 찾아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자께서 AD 2세기에 다오리의 분묘 축조가 중단되고 김해의 축조가 되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게 굉장히 단순 이주설로 무슨 설처럼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비슷한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사실 역연대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발표자께서도 그때가 AD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라고 하셨듯이 저는 논문에서 AD 100년경에 다오리 집단 중에 일부가 김해로 갔다 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 다오리하고 김해 양동리나 대성동이 상관이 없다. 굉장히 친연성이 낮다. 그 근거가 굉장히 상이점에만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사 상이를 같이 다뤄야 되는데 비슷한 거 얘기할 때는 상사점을 다루고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상이점만 다뤄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오리하고 김해 지역하고 유사성을 들자면 셀 수도 없이 들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세밀한 차이점들을 그냥 보편적 유사성으로 지부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망자와 산자 얘기가 나왔는데 발표작에서 단계 구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4단계, 5단계가 구분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단계는 충전토 내부의 토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5단계는 충전토 상부에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목간상부도 포함됩니다만, 근데 토기들이 대체적으로 충전토 상부에 그때 전부 원저 혹은 첨저로 가기 때문에 그 충전토 그 레벨상 라인에서 약간 파서 세우거나 아니면 돌을 개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상에는 4단계 충전토 내부의 토기가 부정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이건 물론 하셨겠죠. 그 충전토 함몰 상황하고 4단계, 5단계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김해 대성동 3호, 가야여숲 3호, 그거 4단계로 충전토 내부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발굴 과정이나 토층을 분석하면 그게 충전토 내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충전토 바로 맞추고 바로 위에 놓는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에서 보면 3단계 것도 많은 경우에서 위에서 떨어진 목간 내에 있는 토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거는 분석하실 때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획기를 4단계, 5단계 획기를 넣어서 산자와 망자 이러니까 굉장히 조금 의문스럽고, 차라리 5단계, 6단계면 안과 바뀌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결국 다올이나 도황리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와지의 토기가 이른 단계부터 늦은 단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서 형식학적으로도 변형도 많이 되어 있고 변화상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주머니호나 조합식 바수표가 제지 토기가 뭐 새로운 그 제도 기술을 받아들여서 바뀌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김해는 대성동 양북리는 발표적 편년으로 뭐 AD 1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것은 공감하잖아요. 같이 갑자기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답이 아직까지 김해는 발견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거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신경재 선생님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렇다면 김해의 목감묘는 어디서 왔는가 좀 궁금합니다. 다오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는 갑자기 나타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그는 뭐 요즘은 땅 안 파지만은 젊은 시절부터 20대 시절부터 김해는 정말 의식가 많이 봤으니까, 무슨 사모? 저 공식문장이요. 뭐라고? 가야의 숲 3호. 그거는 전술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거지대 공식운동장 그 만들 때 그 공병이 동원해가지고 그게 진짜 목감으로 지습니다. A3 그거는 전술에서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 어디서 왔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뭐 그 목감묘 지대인데 그 목감묘의 거의 뭐 95%가 다 파괴됐죠. 그게. 지금 정현진 선생님하고 저 생각이 같거든요. 그 김해에 갑자기 그 전에 없다는 것은 맞죠? 네, 그래. 그러니까 정현진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린. 그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봐서는 그게 최고다, 아마 이건데, 부산으로 가서 그 지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걸고 쓰는데, 굉장히 대부분 다 파괴되어 있죠, 못 가면.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많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 가야의 숲 3호가 뭐 일단은 지금은 제일 뭐 오래된 그 목감묘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등장했고, 그래서 이주설을 상정을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 토기 의뢰나 이런 것만으로 솔직히 그 어디서 왔나, 뭐 갑자기 왜 등장하는가, 이러한 기원이나 계통에 관련해서까지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선생님의 이제 뭐 연구를 읽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원과 개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이 이주를 했다면은 정말 많은 이제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토기 의뢰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다오리랑 이제 김해 지역을 확인을 해보게 된 것이고 그랬을 때 뭐 아까 이제 뭐 많은 유사성을 또 말씀하자면 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본바로는 조금 보편적인 그런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그 시기 뭐 AD 1세기 후엽이나 2세기 전엽쯤에 나타나는 좀 보편적인 양상을 가지고서 꼭 그렇다면 왜 다호리에서 이주를 해야만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본 것이고 저도 뭐 이 토기 의뢰만으로 개통이 어딘지 뭐 어디서 왔는지까지는 뭐 명확하게 어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힘든 것 같고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짧게 하겠습니다. 몇 초 내로. 질문의 요점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온 이게 기원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 테마가 지금 오늘 의뢰니까 부장 의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토기 부장품이 그런 새로운 부장품 의뢰가 나타났을 때 기원은 중요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김해에 이를테면 다우리 1호나 뭐 기원전 1세기 단계에 없던 그런 것들이 그런 토기 부장 의뢰가 새로 나타났을 때 이런 것을 뭐 사람이 왔느냐 어떤 집단이 왔느냐 아니면 제지 주문이 자체 발전했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더 많이 생각을 앞으로 연구하는데 많이 보겠습니다. 전 선생님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인데 남은 시간이 한 15분 우리인데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저 혹시 폴로에 계시는 분 중에 뭐 질문 저에게 발표하신 분 중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만 신경철 선생님 말씀하신 거 기성용 마구 그 점은 조금 저도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만 사실 이현우 선생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산대에 경제력 양릉이죠. 양릉이랑 함양에 어디입니까? 한양박물관에 있는 산대에 보면은 기성용 마구 도용이죠. 금화가 아닌 거기에 보면은 다 S자형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감묘에 출토되는 철제 S자형 표 자체를 우리는 금화용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그 자체도 기마용으로 기성용으로 충분히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많은 지역에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문창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데 아마도 그거는 저는 문헌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악 자체는 유무로 판단할 소지가 높으니까 동쪽에는 있는데 서쪽에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도 많은 말을 타지 않고 진변하는 말을 탔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저기 이 진변하는 말을 안 탔다로 나오거든. 그건 그렇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중국 쪽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원래 제지민은 이야기는 우리가 농경민족 아닙니까? 말 탄 데서 불거든. 그때 필요한 게 등장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등자는 중국에서도 4세기에 출현합니다. 아, 그, 예, 동안 저 서신대까지도 등자 없이 말을 다 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자 유무를 하면은 중국에서도 그럼 기승용 4세기를 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양 선생한테 하나 그것도 제 견해입니다만은 사실 그 아까 육로 경로와 해로 경로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그 동경의 어떤 기호적 차이는 선생님하고 조금 일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늑도로 보면은 1세기 후반대 되면은 기원전 1세기 후반대 되면은 본격적으로 저 낭랑용물이라든지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단계로는 해로 위주로 해가지고 기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열도까지 어떤 교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동경이라든지는 그 영남 내륙 쪽은 오히려 그 동경을 선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미 지역으로서 받아들였을 개연성 그리고 일본도로 가고 기미 지역은 동경 자체를 좀 변한 지역은 동경 자체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 개연성 그런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유성경 같은 경우에 그 우리 저 영남권 특히나 경남권에서 나오는 건 2점 있거든요. 그 일본 후쿠오카에서 나오는 거 합치면 뭐 일본 거 나오는 거 합치면은 한 10점 나오는데 그 혹시 연안에서 간 건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현상으로서 현상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해에서 동경이 나오는 거는 저 회룡문경, 전환경 같은 경우 회룡문경 한 개 있고 수환경 돼야지 이제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 생각이 더 타당성 있는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단 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 내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저는 창원 나올이나 밀양교동이 김해하고 친해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창원 나올이나 그 밀양교동은 좀 더 그 경상과 관련된 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해는 훨씬 더 뒤에 그러니까 뭐 사실 완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토기편이나 그런 것들 나오는 것도 보면은 해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뭐 화천도 깨진 거, 토기도 깨진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실용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물론 위신제들도 같이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뭐 몇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고성 동해동 표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파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해석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나만 더 한은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발표 중에 빈,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고 대단하신 성과를 보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빈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시기까지 좀 올려볼 수 있는지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민 선생님도 좀 제가 답을 듣고 싶고 문창 선생님이나 나혜란 선생님한테도 조금 과연 그 빈이라는 그 어떤 의대 장충 의대가 그 한반도 사만 지역에 사만 시대에 어느 단계에 아마 들어설 개연성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 부여에서 얼음을 썼다라는 게 기록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처럼 지금 빙수나 이런 게 아니라 빙 관련으로 해서 매장과 관련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이지 않을까. BC 1세기 때부터 최소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구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일정 특정 그 허락된 면적만 하다 보니 그러는데 그 한쪽 부분에 보면 경관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좀 유심히 보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마디. 저는 오늘이 그 의뢰가 주제인 줄 알았는데 팩트 체크도 하나의 또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흔이 아까 온영 점토대 토기 단계에 그 무덤이 있다 없다에 후자 쪽으로 갔는데
네네. 그래서 마하는 지성묘라는, 그러니까 지성묘가 제가 알기로는 이영문 교수님께서 한 4만 5천 기 정도고 전남이 가장 많아서 2만 한 3천 기 정도. 그래서 이들은 늘 그 분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고, 나도 저렇게 아마 이렇게 후세 그 내세관을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지성묘를 봤는데. 그런데 그 강주 외촌, 그 다음에 한평 자풍, 그리고 곡성 대평리, 여기에서 또랑을 두른 무덤이 나옵니다. 그 온영 점토대 단계. 그런데 이들이 10개 이상의 집단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랑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 마하는 6세기 전반대까지 도랑을 두르면서 무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승관계를 생각한다면 또 무덤 하나에는 이현문 교수님의 그 연대관으로 본다면 유경식 석검이 출토가 돼요. 이렇게 토광묘 위에 이렇게 눈썹형으로 해서 빛이 사색이 되면 올라가는 그런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집단 무덤이고 이런 계승 관계를 쭉 이어간다고 본다면 이 분구묘의 전신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지역 연구자들은 도랑 무덤이 송국리식 이 토기들이랑 많이 중복 관계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컨대 지성묘가 동시 사라질 그런 건 아니죠. 빈들이 지성묘의 한을 굉장히 늦게 본 분 중에 한 분이 저쪽에 전남대학교에 그러나 그 중심부에서는 이미 중심묘지에서 사라졌다는 거고, 그럼 조금 전에 분구묘의 전신으로 했을 때 중간 과정이 잘 확인돼야 되는데 좀 어렵다는 거죠. 막 그래서 연결되겠습니다. 물론 100% 없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아까 보면 거기도 있지만은 다음에 삼각형 저쪽 돌린 장기 이부터 영란천 지속적이 아니다. 대단하고 그는 참 그와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호남이든 호세 연구자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네? 빈과 관련해서는 저는 자신은 없는데요. 하도 오래전에 그 권호원 선생님께서 아마 빈과 관련해서 썼던 건데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지금 기억도 안 나고요. 그 정도밖에 모르겠죠. 혹시 빈에 대해서죠. 네. 빈을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죽음이 발생하고 나서 그 죽음이 초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동안 사체를 이제 보관한다든지 그런 그 기간, 그러니까 이 죽음을 처리하는 그 기간 전체를 빈이라고 하고, 또 그 사체를 그 안치한 곳을 빈소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빈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보통 사람의 경우에 죽음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 어느 정도 이제 지위 사회 이상의 그런 복잡한 사회가 생겨난 다음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 또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의 죽음은 분명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권력의 공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위의 계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빈례가 한자식으로 빈례라고 해서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특별히 어떤 큰 건물을 만들거나 어떤 특별한 정교한 의례를 딱 만들기 전에도 그 전에도 계속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정치 집단,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더 정교해지고, 어떤 국가 권력에 좀 더 이렇게
확고해지고 이러면서는 이제 왕의 죽음이라든지 뭐 귀족의 죽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전에는 뭐 추장의 죽음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 죽음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빈 소의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빈 예를 보다 정교하고 화려하게 뭐 거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달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가만히서 단상에 계신 분이나 홀로에 계신 분 중에 이재현 선생님께 좀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질문 있으면 하시죠. 아니면 제가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재현 선생 오늘 발표는 7초 동금이라든지 뭐 7초 철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오늘 그런 데는 위수동전 한조의 기사가 적혀서 낭낭대방에 철을 공급했다. 그걸 들어가지고 칠기도 조편이 우세했기 때문에 낭낭대방에 공급했을 거다. 그죠? 뭐 단정적인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고학적인 하나의 방정 자료로서 177쪽이니까 원통형 칠기 장경호 주노미 호등 제지적 특징이 강하다. 이걸 보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칠기의 이 하나의 그 센터는 이제 다오리 이론을 비롯한 다오리다. 그죠? 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제지적 특징, 그 주문이호는 제지적 특징이 아니죠.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일본하고는 전혀 다르다. 일본어 보면은 낭낭톡이 그대로구나. 이 화질톡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영남에서 그 받아들일 때는 일본의 그 외래계 유물 수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토익만 하더라도 바로 제자식이 버리거든. 아까 이야기했지만 토익만 하더라도 영남 내륙에 낭낭톡이 하나 줄습니다. 있다면 늑도죠. 늑도는 이제 그게 만약에 일본 쪽에서는 뭐 늑도 뭐 여기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낭낭으로 가기 위한 하는 기양지고 그거는 뭐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하나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낙동가류이라든지 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문이호 같은 것은 말단부 처리라든지 이런 거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든. 그건 원래 제지적인 요소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낭낭토기 요소거든.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그래서 철기는 그 낭낭에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판상철부 자세히 보면은 규격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나오거든. 원래 판상철부 같은 거짓이 없었던 거니까 죽는 건 사실인데 칠기까지 줬다는 것은 다우리 1호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까 말하지만 한경도 나오고 와질토기도 나오고 와질토기 부분적으로 이거 받아들이죠. 그랬을 때 앞에 들었으면 다우리 1호분부터 뭔가 중국과의 교류 형태 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이긴 한데요. 중국과의 분명히 교류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원태현 실기나 뭐 주머니호 말씀하셨지만 제지적인 얘기를 드린 것은 낭낭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 토기 기종의 그 영향을 받긴 했지만 칠기로서는 사실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낭낭 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거의 제작해서 완제품으로 들어온 거의 귀달림잔이라든가 칠관 같은 기종을 봤을 때는 확연히 그 사만시대 특히 이제 다오리하는 기종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칠기 자체를 가지고
칠기 자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차이가 확연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저기 칠기의 제작 그 기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일본하고 그때 일본 열도하고 영남의 사만 사회가 그 낭랑하고 교섭하는 형태는 전혀 다르죠. 일본은 그게 오로지 그 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욕구가 강하고 이건 굉장히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낭랑에 가보니까 낭랑 이게 무시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영남에서는. 그러니까 아 내가 칠이 많이 쳤구나. 그 아이디어 가지고 이쪽 편은 완전 이쪽 편은 자기가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식의 대비는 좀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시키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다오리 이론부터 뭐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다오리의 전체 분위기는 낭랑과의 교섭했다는 거. 하는 그 냄새가 굉장히 강하니까 왜 하필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예. 또 질문, 플로의 질문이 있으면 딱 한 분께 질문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성용 부장님 많이 하셨는데 전부 점잖은 분들이 돼가 이게 질문 안 하시면 오늘 뭐 신경철 혼자 들고 북치고 잡붙이 제가 욕 많이 들어볼 겁니다. 저는 질문 한번 하시죠. 단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완성이 필요하다는 분이라든지 간단하게 물론 할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직 뭐 쭉 들어보면 많지만 핵심되는 뭐 여기서 좀 완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좀 설명 질문 좀 해주시죠.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특정 주제로 사마의 신앙과 의뢰한 것을 한 것도 굉장히 문헌사에서도 그렇지만 고가에서도 굉장히 자유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대 사학자하고 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유할 부분이 없는지 그 모색해보는 귀중한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물론 많습니다.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공유할 부분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